저는 경희대에 있고요.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는 건 주로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는데 혹시 오늘 제 강의가 재밌었다 그러시면은 인공지능 분야나 비즈니스 모델 분야에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영전 TV라고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선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했어요. 하나는 소셜 미디어 쪽에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커머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게 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 뷰티 분야 쪽이고요. 저는 뷰티 분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강의 준비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뷰티 분야는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있으면 또 중간중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티 분야의 소셜미디어 관련 고급 지식? 그 고급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잘하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도 할 줄 알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소비자 관점으로, 사용자 관점인 거고 그것에 관련된 좀 이론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커머스 쪽에서도 특이 동향. 이커머스도 잘 아시잖아요, 소비자로서. 근데 이제 또 뷰티 분야 어떤 동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 또 뷰티 분야에서 인공지능 도입 동향.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셜미디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소셜미디어,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SNS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세계적으로 얘기할 때는 소셜미디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말 버릇을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할 때 절대로 메타버스라고 하지 마세요. 되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표현하시면 좋고, 소셜 미디어인데 소셜 미디어의 본질은 그루밍이다. 요즘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좀 나쁜 용도로 더 많이 사용돼요. 사실 그루밍은 나쁜 용도가 아닙니다. 나쁜 말은 원래 아니에요. 근데 또 요즘 남자가 여자를 좀 이렇게 뭐라죠? 약간 세뇌 할 때, 또 여자가 남자를 세뇌할 때 그걸 그루밍이라고 많이, 그루밍 범죄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원래는 그루밍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고양이나 토끼, 원숭이 같은 그런 포유류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자기 털을 다듬고 손질을 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영장류들은 서로를 그루밍하죠. 털 고르게 해주면서 유대관계. 우리 어렸을 때 막 빗질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루밍입니다. 그럼 이제 소셜 미디어가 결국 이제 그루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를 하루에 여러 명 만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여러 친구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고, 또 라이크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댓글도 달아줄 수 있고, 공유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숭이 시절부터 또는 인간이 해왔던 그런 그루밍 행위와 같다. 결국은 K-뷰티 서비스 같은 것도 역시 결국은 친구가 되어서 그루밍 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죠. 가서 그루밍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친구, 난 너한테 아직도 관심이 있고, 너 오늘 너의 포스팅을 좋아해, 라이크, 댓글, 이렇게 이제 그런 그루밍의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는 뭐냐면은 1973년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이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의 논문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랑 면접을 해봤거든요. 설문조사 같이 해봤는데, 어떤 새로운 직업을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건너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로부터 받은 거지 친한 친구로부터 소개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논문이었는데요. 뭐냐면 이거의 시사점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직업, 좋은 돈 벌 기회 이런 것들을 줄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느슨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랑만 하는 건 아니죠. 카카오톡은 오히려 친한 친구랑 하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톡은 굉장히 강한 관계, 강한 연결. 그래서 한 번은 얼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카카오톡에 있다면, 이제 소셜 미디어에는 그걸 이제 위크타이라고 해요. 위크타이. 약한 연결 관계. 그게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의 어떤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제 친한 친구. 친한 친구는 주로 내가 돈 버는데 도움 주는 친구는 아니에요. 친한 친구. 그래서 친한 친구랑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하죠. 애인이랑 사업도 하지 말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친하니까 사업이 더 잘 안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줘도 안 되고,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주식을 막 하라고, 어떤 주식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친한 친구랑은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예외적으로 남녀 간에서도 사업을 해서 같이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뭐 친구 간에도 사업을 성공하는 관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는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고, 나랑 이익과 상관없이 만나는 것이 친구라면, 우리가 소셜미디어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K-뷰티 분야의 어떤 뷰티 분야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실제 인간관계나 고객 관계에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지인한테 좋은 소식과 뉴스, 좋은 걸 소개해주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다음 가까운 사람한테는 특히 어려울 때 챙겨주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두 가지의 한번 여러분 두 종류의 친구들을 잘 가져가시면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 소셜 미디어는 그러한 약한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페이스북에 친구가 4,900명 정도 되고,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이 한 5,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인플루언서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약한 유대 관계죠. 근데 그분들의 글을 읽다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거기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한테 유익한 그런 것들이죠. 또 하나 또 논문이 1967년에 나온 논문인데,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교수가 쓴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6 degrees of separation. 이거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6단계를 거치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을 했는데요.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10명 정도 편지를 해서 동부에 있어도 서부의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이 편지가 갈 수 있게 좀 해봐. 이렇게 편지를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을 직접 모르면 너가 이 사람 알만한 또 친한 친구 몇 명한테 한번 보내봐. 이렇게 했더니 평균 사실 5.5였는데 한 6단계만 거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건데,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너 그 사람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세상 참 좁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영어로는 what a small world,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만 외국 사람 만날 때는 너 걔 알아? 그럴 때는 와 진짜 세상 좁네. 그러면 what a small world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이 잘만 어떠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세상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길 바래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트위터나 웬만한 소셜미디어를 잘 자기 특징에 맞게 운영하세요. 자기의 미디어를. 지금부터 미디어를 운영하시면 어떻게 되죠? 10년, 20년 후에는 20년 된 미디어가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동영상, 어떤 컨텐츠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만약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들이 그걸 공유하죠. 공유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공유해서 6단계만 거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강남스타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싸이가. 싸이 강남스타일도 참 좋은 음악이죠, 듣고 보면. 하지만 사실 세상에 많은 좋은 음악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싸이가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에 일단 올리고 그거를 자기의 국제적인 그 친한 연예인들한테 많이 알려줬죠. 그 사람들 봤더니 강남스타일 괜찮아. 유튜브 비디오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거를 또 공유하고. 그러니까 싸이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특히 국내 아니라 해외 싸이는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버클리 대학에서.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또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그 친구들이 또 자기 친한 친구. 그래서 어떻게 6단계만 더 거치면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컨텐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뷰티와 관련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이 좁은 세상이 끝까지 쉽게 연결하는 도구예요. 미국 기준으로 한 2억 인구 정도는 6단계에 거치면 다 연결되는데 우리나라 5천만이고 대구는 뭐 몇백만이고 하면은 2단계, 3단계, 4단계면 다 연결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다 아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시사점은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죠? 네,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언젠간 또 다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착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소셜미디어가 사업적으로 페이스북 어떻게 구글과 다른가? 구글 네이버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은 뭐죠? 내가 어떠한 니즈, 필요성이 생겼을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호텔 일터불고에 가야 돼. 그때 검색을 하죠. 내가 뭘 사고 싶어. 그때 검색을 하죠. 내가 꽃 배달을 해야 돼. 오늘 검색을 하죠. 그러니까 니즈가 생겼을 때 이용하는 게 검색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뭐죠?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거기서 니즈가 생기죠. 친구가 여기서 뭐 먹었대. 나도 먹고 싶어. 친구가 뭐 샀대. 나도 사고 싶어. 친구가 어디 갔대. 나도 가고 싶어. 네. 없었던 니즈가 생기는 거죠. 사업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그죠? 네. 그냥 니즈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소셜미디어를 꼭 운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상대방이 그것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생기죠. 시사점을 본다면 또 소셜미디어는 좋은 게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메시지 막 날라오는 거 없죠. 카카오톡 많이 날라오죠. 문자 메시지 많이 날라오죠. 전화 많이 날라오죠. 막 스팸 전화, 마케팅 전화. 그러니까 전화나 SMS나 카카오톡은 약간 나한테 푸시하죠, 그죠?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해서 그 푸시 메시지조차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문자 오는 것도 저는 웬만하면 봐요, 요즘. 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나를 좀 알아, 얘네들이. 무서울 정도로. 얘는 공연 같은 거 정보 오면 내가 좋아하는 공연을 딱 오니까 공연 정보가 오면 고맙죠. 왜냐면 티켓이 다 매진될 수도 있는데 빨리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많이 열어놔요. 마케팅 수신동기를 많이 해놔요. 그러다 나중에 얘네가 너무 이제 나를 모르고 쓸모없는 문자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닫죠. 처음엔 열어줘요. 그래, 한번 해봐. 나한테 연락해봐. 나중에 닫죠. 근데 그렇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죠. 그죠?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어요. 자기의 상황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자연스럽게 소셜미디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금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루밍이다. 그 다음에 약한 유대관계를 활용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좁은 세상의 끝까지 쉽게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네 번째는 이제 니즈를 일으킨다. 근데 그걸 니즈를 일으키는데 푸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당기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급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투루비라는 거 아세요? 유튜브를 많이 쓰시지만 유튜브 하다 보면 여러분들 광고가 나오죠. 좀 짜증나게. 저는 광고를 싫어해서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이긴 해요. 한 달에 한 10,000원 내면 유튜브 뮤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경전TV를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로 그냥 프리미엄 쓰고 있는데
프리미엄 안 쓰신 분은 광고를 많이 보죠. 그 스킵 버튼이 있죠. 스킵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면 광고주가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돈을 안 냅니다. 투루비라는 건 그래서 투루비예요. 정말 시청한 경우에만 광고주가 돈을 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회사에 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사업을 하시거나 할 때 유튜브 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투루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 소비자가 시청자가 스킵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좀 많이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스킵 버튼을 안 누르고 끝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30초 이상을 보면은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진짜 봤을 때만 돈을 내는 거죠. 투르브 광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트림 광고. 이거 5초에 건너뛰어요. 건너뛰면 돈 안 낸다는 거죠. 그다음 건너뛸 수 없는 거. 어떤 건 스킵 안 되죠, 그죠? 네, 그런 건 이제 15초 이상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피드 동영상 광고, 범퍼 광고 이런 아주 짧은 광고들이고요. 그다음에 아웃스트림 광고. 이건 모바일에서 갑자기 유튜브에서 소리 나면 옆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유튜브에서는 그 대신 광고를 전달해야 되니까 소리 없는 광고가 딱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 소리가 궁금하면 그때 이제 소리를 키게.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의 아웃스트림 광고고요. 마스테드 광고라는 거는 이제 PC 버전에서 최대 30초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링크 여기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할 때 어떻게 광고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때 이런 광고가 좋고 어떤 때 저런 광고가 좋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화장품을 팔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플루언서 되는 게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디어를 여러분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시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저는 글 쓰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페이스북 위주로 가요. 또 아재들이 또 페이스북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죠? 지금 젊은 사람 다 인스타는 잘 적응이 안 돼요. 저는 사진만 올리는 게 참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가 연동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올리면 인스타로 보니까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 되는 거고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 되죠. 인플루언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만 무조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사업가적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업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뷰티 분야에 계신 거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K뷰티가 얼마나 뜨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건강하면 그 다음부터 원하는 건 뭐예요? 이쁜 걸 원할 거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고 젊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분야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뷰티를 몰라요. 뷰티 분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분야는 굉장히 잘 택하셨어요. 사업의 기회나 돈을 벌 기회가 정말 너무 많고 정말 성장 산업이죠. 뷰티라는 건 정말 잘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보면 일단 MCN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번에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MCN, 멀티채널 네트워크라고 하죠. MCN은 뭐냐면 마치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예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걸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회사라고 본다면 MCN은 뭐냐면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지켜보다가 인플루언서들 이제 스카우트하는 거죠. 인플루언서를 육성하고 교육하고 컨텐츠 제작하고 그걸 수익화하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에이전시 같은 게 있죠. 뷰티 특화 MCN에는 레페리가 있고요. 우먼스톡은 약간 커머스 쪽인데 레페리 한번 가보세요. 재밌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보면 야 이런 것도 사업이 됐구나. 이런 사람들 보면 2014년부터 했어요. 14년. 되게 일찍 한 거죠. 인플루언서가 막 생길 때.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 동향들을 보면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면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여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레페리도 한번 가보고 레페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한번 가보고 거기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 사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라는 거. 우먼스톡은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이 대량으로 파는 거. 내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커머스에다 상품 올려놓고, 그죠? 인스타에 이제 여러분들 그걸 뭐 영상을 찍어놓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구매 연결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그런 커머스 사이트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먼스톡 이런 거 같아요. 그다음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 인플루언서 보유하기보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하고 분석하는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화장품을 하나 개발했는데 이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 누굴까? 제일 먼저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인플루언서한테 접근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프로페셔널한 방법이 아니죠. 그죠? 내가 꼭 아는 사람을 쓰면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검색 사이트에 가는 거예요. 가면 여기 보면 신규 인플루언서를 발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소셜 미디어를 쓰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성별, 관심사,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 그다음에 20대, 또 어떤 때는 50대를 위한 화장품이야. 50대 남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인플루언서 연락처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를 검색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커머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예 인플루언서를 영입해가지고 그걸로 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그런 국내 사이트. 여기 있는 그림들을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된 생각으로 내가 앞으로 화장품 개발하면 어디다 팔까? 어느 인플루언서를 쓸까? 어떻게 광고할까? 어떻게 동영상을 찍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제 광고주가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화장품을 만들었다. 그럼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화장품이 이런 건데 20대를 위한 화장품이고 뭐 어떤 거고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런데 이거 좀 해줄 사람이라고 하면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걸 보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럼 서로 이제 거기서 협상을 하겠죠. 제가 아까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했는데 인플루언서만 되는 건 안 좋아요. 인플루언서 삶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자기 기반이 없는 인플루언서는 어때요? 오히려 막 사치하고 돈을 쓰는, 그죠? 막 괜히 와인 먹는 거 보여주고 싶고 막 호텔 가서 앉아있는 거 보여주고 싶고 물론 그런 유행은 이미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인플루언서들 보면 인플루언서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면서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는 어떤 주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부터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이미지로, 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이 만나게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디언스, 공팔리티, 뭐 여기 이런 사이트들도 한번 다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보시면 야, 이런 사이트도 있어. 맨날 네이버 다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희한한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뷰티 분야에 또는 패션 분야에 이런 그다음에 뭐 건강식품 분야에 여러 분야에 아마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고 많은 사업자들과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휴 마케팅. 여러분들 만약 블로그를 하면 블로그를 쓰면 이제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그거랑 또 연결해 주는 회사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블로거면 블로거로서 이제 제휴 마케팅 회사들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또 수수료도 받고 하는 이런 구조들을 조금씩 익히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진 온라인 마케터가 되어 있는 거죠. 뷰티 제품이 떴다, 뷰티 서비스가 떴다. 제가 좀 전에 오무선 미용실 갔다 왔는데 만약 미용실에 어떤 이벤트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해드릴게요. 회장님한테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회장님 벌써 1,000만 원 벌면 나한테 100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직업이라는 게 뭐 필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케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온라인에서 어디에 고객이 있고 결국 모든 사장님은 뭘 고민하죠? 내 물건을, 내 서비스를 어디다 팔까를 고민하죠. 그럼 그거를 잘 마케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뭐 일이 쉽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떤 회사에 꼭 고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밌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광고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게 CPM이에요. 그런 용어들은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코스트 퍼 마일. 마일이라는 건 천이라는 뜻이래요. CPM 뭐냐면 1000번 보여주는데 얼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봤을 때 CPM 우리는 10,000원입니다. CPM 그럼 뭐 10,000원이면 1000번 보여주는데 10,000원이구나. 한 번 보여주는데 10원. 우리 CPM이 10만 원입니다. 그래? 그러면 1000번 보여주는데 10만 원이니까 한 번 보여주는데 100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CPM이라는 건 광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고요. 옛날에 TV, 뉴스, TV, 신문, 잡지 이런 데 많이 사용된 게 CPM이죠. 반응할 수 없는 광고. 우리 TV 광고 보고 반응하기 어렵죠. TV 보고 막 클릭 안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이제 클릭이 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나온 게 이제 코스트 퍼 클릭. CPC라고 하죠. CPC. 그래서 어떤 광고를 보고 고객이 클릭해야지만 돈을 내는 광고. CPC. 그 다음에 CPL을 뭐냐면 고객이 뭐 회원가입하면 돈을 받는 광고. CPA는 코스트 퍼 액션이어서 고객이 상품을 샀을 때 돈을 내는 광고. 그 다음에 CPI는 뭐냐면 고객이 우리 앱을 설치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입장이야. 그럼 내가 물건 광고를 했어. 보는 사람을 늘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액션은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알면 돼. 알기만 하면 돼. 그런 제품이 있는지. 그럴 때는 어떤 거 하냐? 그때는 CPM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빨리 어떤 재고 상품이 많아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 화장품. 내가 이 재고 들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 재고를 빨리 떨자. 화장품 1000개 남아있는데 이거 빨리 팔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광고를 해야 돼? 되도록이면 CPA를 시켜야 되죠. 인플루언서들한테. CPA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팔릴 때마다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최대한 팔게 좀 컨텐츠를 만들고 설득을 하겠죠. 그런 게 CPA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었어. 뷰티 앱을 하나 만들었어. 이거 어떻게 해? 이때는 CPI를 해야 되잖아. 앱이 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공짜 광고죠. 공짜 광고 뭐야? 그게 아까 얘기한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거지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스스로 인스타그램도 만들고 스스로 채널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눈썹을 그려주는 분인데요. 한 달에 막 1억도 벌었대 자기가. 말이 되던데? 30분에 만약 30만 원이면 그죠? 하루에 8시간 일하면 16명 손님 받으면 30만 원 곱하기 16이면 아니죠. 32죠. 16. 그럼 얼마나? 480만 원이네. 그죠? 그러면 5일 일하면 2,500만 원이네. 그죠? 그죠? 그러면 20일 일하면 1억 맞네. 그분이 한 달에 1억 벌었대요. 제가 잘 벌 때. 근데 그분의 광고 수단은 뭘까요? 보통 눈썹 그리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약간 야매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죠? 병원에 어떤 한 자리를 빌리죠. 그죠? 그럼 병원 라이센스를 가지고 병원에서 그 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오직 인스타그램으로만 했어요. 그분이 좀 이쁘게 생기신 분이긴 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인스타 초기 이용자예요. 그러더라고요. 한 2010년 정도부터 했나 봐. 그래서 인스타를 잘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팔로워들도 많았어. 근데 이분이 원래 간호사였어. 근데 이제 눈썹 그 시술하는 걸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전화번호도 노출 안 해요. 그냥 다 인스타 DM으로만 모든 걸 해요. 그러면 이분은 매달 1일 날 예약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매달 1일 날 딱 오픈하면 그때 이제 DM으로 연락을 하면 다 그때 예약을 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 하루 풀로 일하면 8시간 일하고 30분에 한 명씩 시술해주면 16명 되고 그죠? 30만 원만 받아도 4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럼 평상시에 저한테 시술 받으세요 그러면 뭐 막 열심히 떠들면 와요? 아니죠. 평상시에 컨텐츠를 잘 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여성들이 뭐 이렇게 한가한 시간 자기 스스로도 여성 주부니까 한가한 시간들을 아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점심 먹기 전에 한 11시쯤 그때 한 번 보낸대. 그 다음에 뭐 언제라더라? 저녁 다 먹이고 한 8, 9시? 그러니까 인스타 자기 포스팅을 그 자기 개별적인 그 포스팅은 안 하더라도 그것도 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시술한 거 그럼 시술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포 애프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썹 하기 전 얼굴 다 노출하면 안 되니까 눈썹 하기 전 눈썹 하고 나서 그러면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 니즈가 생기죠. 그래서 니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까 했지만 소셜 미디어는 그 니즈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인스타그램한테 돈 10원도 안 내요.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안 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광고비 한 푼 안 내고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이제 하시라는 거죠. 하지만 점점 여러분들 회사가 커지면 그때는 좀 광고도 들어가죠. 페이스북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유튜브 광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 모델. 오늘 아주 그런 광고 모델이 아주 기초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뷰티부나 디지털 커머스 동향 간단하게 한번 특이 동향을 말씀드리면 제일 이제 한국의 지금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 중 1위가 단연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알리바바닷컴 기준으로 봐더라도 이제 코리안 스킨케어, 코리안 코스메틱스, 코리안 마스크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이잖아요. 결국은 뷰티가 지금 가장 25% 이상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뷰티 분야는 정말 이제 한국에 제가 내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거든요. 이번 가을에 벌써 3번째 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뭐 BTS, 블랙핑크. 사우디는 술도 못 먹는 그런 교회 같은 나라더라고요. 진짜 거대한 교회에 온 느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도착하면 술도 못 먹고 미혼 남녀가 같은 호텔방에 있으면 감옥 가죠. 7년. 근데 이번에 BTS가 공연할 때 그걸 규제를 하루는 풀어줬대요. 왜냐면 그 팬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BTS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도 바꾸고 있고 젊은 남자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애 되게 많이 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대구 아니래도 아마 사우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중동 사람들 중동 남자들도 한국 여자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크고 잘생겼다고 하는 인식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는 그 여학생들 한국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너무나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기회가 좋고 그런데 근데 그 중에서 또 한국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뷰티라는 거죠. 지금 중국 알리바바도 그렇고 일본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지금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화장품 온라인 직구, 일본 소비자들이 이제 한국 거를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야?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 UAE에 가보면 왜 한국을 좋아하느냐? 한국은 일단 납기를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가 좀 있대요. 품질이 좀 떨어지는 나라가 있죠. 근데 한국은 품질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한 데다가 납기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자동차, 한국의 전자제품 1970년대는 한국의 건설. 저는 최근에 두바이나 사우디를 가면서 그때 그 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했던 그 한국인 근로자들, 우리의 아빠, 할아버지들이죠.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바깥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더울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저녁을 10시, 11시에 먹는데요. 한 새벽 2시까지 논대요. 왜냐면 밤이니까. 밤엔 좀 시원한 거죠. 그나마.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상당히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합리적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한국 드라마와 이제 K-팝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대신 일본 사람들은 주로 일본 쇼핑몰을 쓴대요. 일본 쇼핑몰을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한국에 있는 화장품들을 일본 쇼핑몰에 이제 직구로 넣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일본 젊은 층은 잡지나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이런 여행과 지인 통해서 상품 정보를 좀 획득하고 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트렌드는 뭐 마켓컬리 같은 그런 식료품을 하던 회사들이 뷰티로 들어가고 있다. 좀 제니가 선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뷰티컬리를 이제 시작해서 1,000개 브랜드가 들어가고 있고, 왜 그러느냐? 그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마켓컬리가 주로 이제 콜드체인이 중요한 그 회사의 프로세스잖아요. 음식을 이제 신선하게 배송해야 되는데 화장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3040 여성이 뷰티 시장에서도 이제 큰 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 중저가 뷰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재 마켓컬리는 사실 10대는 잘 안 쓰단 말이에요. 엄마가 사다 주는 거지 음식은, 그죠? 10대는 마켓컬리 잘 안 쓰는데 이제 만약 뷰티로 들어가면 10대, 20대를 미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뷰티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은 주로 가족 단위로 계정을 공유하면서 주문을 하는데 화장품을 쓰다면 이제 고객들이 개별로 해서 공유하지 않고, 넷플릭스 같은 건 공유하잖아요. 근데 공유하지 않고 이제 하는 계기가 된다. 근데 이런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지금 무신사 또는 에이블리, SSC.com 이런 데도 지금 이제 뷰티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사도 지금 브랜드를 1,200개, 뭐 에이블리도 역시 이제 뷰티 쪽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쓱닷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 업계가 뷰티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제 구매 주기가 빠르다. 일반 물건은 사면은 뭐 노트북 같은 거 사면 2년, 3년에 한번 바꿀까 말까. 근데 뷰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모품이고 하니까 구매 주기가 빠르다가 또 단가도 웬만큼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그 다음에 뷰티는 아직 온라인 거래 비중이 그동안 낮았다는 거죠. 주로 올리브영이나 오프라인에서 많이 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왜 코로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사는 이유는 사실은 테스트를 해보고 남한테 맞춰봐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에 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도입해서 이제 가상적으로 피팅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구독 경제, 또 하나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쓸데없이. 지금 넷플릭스 하고 있고요. 왓챠 하고 있고요. 왓챠는 돈 안 내요. 계정 다른 사람 공유했어요. 티빙 하고 있고요. 애플 TV 하고 있고, 밀리의 서재 하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하고 있고, 애플 뮤직도 하고 있어요. 한 7개 하나 보다. 그 스포 TV. 그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손흥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있어요. 한 8개 정도, 8, 9개 하네요. 그러면 한 10개 한다고 치면 평균 12,000원이라고 치면 12만 원을 매달 내니까 좀 아깝죠. 아깝지만 넷플릭스 좀 끊고 싶었는데 갑자기 수리남이 터져가지고 넷플릭스 이어가고 있고요. 애플 TV도 빠진코 지금 시즌 2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디즈니는 제가 회원 가입 안 했는데 뭐죠? 카지노? 카지노가 또 지금 개봉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디즈니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밀리의 소재도 이제 맨날 끊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헤어질 결심 대본이 나왔다고 그래서 밀리의 소재도 못 끊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구독 경제 하는 회사들은 중간중간에 하나씩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못 끊게. 근데 화장품도 이제 그렇게 이것도 오래됐지만 이런 구독 경제,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미미박스로 시작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안에 랜덤으로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배송해주는 이제 그런 구독 경제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그것이 개인화로 많이 바뀌고 있다. 너한테 맞는 거. 그동안은 고객의 특징과 상관없이 화장품을 넣어서 보냈다면 이제는 나한테 맞는 거를 보내준다. 그래서 뭐 톤28 같은 회사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구독 경제도 개인화로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이번 강의 준비하다가 템박스라는 회사를 오랜만에 한번 검색해봤더니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템박스가 뭐냐면 여성이 임신을 하면 템박스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임신 1개월. 그러면 임신 1개월 여성용 박스가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한 달에 2,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뭐 거기에 보면 뭐 무슨 쿠폰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신 1개월 여성이 쓸만한 물건과 제품, 서비스들이 들어있는 거, 쿠폰도 들어있고.
그러면 또 2달째 또 날라와요. 3달째, 4달째. 그만 9개월쯤 되면 어떻게 이제 출산 임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후조리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또 아이를 위해서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템박스 같은 경우는 임신한 여성을 임신하면 당황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일단 뭐 그냥 2, 3만 원짜리 하나 박스를 한번 받아보면 그것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 같은 것이나 이런 할인 쿠폰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독 경제,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입시에서는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센트버드라는 데는 향수 테스팅, 그다음에 뭐 벌시박스, 글로시박스, 청결제, 전문 화장품, 그다음에 럭셔리, 그다음 면도, 그다음 매니큐어, 비건 뷰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브스크립션 박스들, 가입형 화장품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거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화장품. 이것도 구독 경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유전자 검사, 이렇게 우리가 뭐 여기 막 이렇게 긋잖아요. 그죠? 유전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피부 분석을 하고 또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그 화장품을 이제 매달 보내주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려면서 이제 한번 인공지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뭐 인공지능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인공지능과 뷰티 관련해서 어떤 동향이 있는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하기 전에 여러분 백설공주에 보면 이 왕비가 그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뭐 이렇게 맨날 묻죠. 인류는 계속 이렇게 물과 거울에 자기를 투영해 왔어요. 나르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는 이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를 보면 여기도 나르시스틱, My God, I love you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가 끊임없이 이제 자신을 물과 거울에 투영해야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UCLA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한 걸 보면 어떤 사람의 미래의 얼굴을 보여줬더니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보면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이렇게 늙은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보험을 가입을 했대요. 그때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그죠? 우리가 늘 젊기만 하고 늘 이쁘기만 할 것 같지만 나의 미래가 어떻다는 걸 미리 딱 보여주면 나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죠. 거울에 비춰주는 거죠. 하지만 이건 미래의 거울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보다 탁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탁구를 잘 치는 친구가 발견되면 학교 정문에서 걔를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요. 탁구장으로. 탁구비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지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자꾸 그래서 첫날은 져가지고 제가 탁구비를 내줘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날 또 가. 또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김문재라는 친구였는데 저보다 탁구를 되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가서 탁구장에 데려가서 같이 탁구 치고 제가 지면 탁구비를 내요. 근데 한 일주일 계속 그 친구랑 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력이 늘고 그 친구를 이기게 되면 더 이상 그 친구랑 탁구비 내기를 안 해도 되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보다 비슷한, 나보다 좀 잘하는 친구를 발견하면 그 친구를 내가 계속 벤치마킹하고 하면 그 친구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는 그 AI가 그런 걸 도와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를 정신적으로 개선하는 건데요. 그것이 자화상을 그려주는 거죠. 자화상 그려본 적 있으세요? 자화상을 한번 볼까요? 이케데라는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참 멋진 그림이죠. 이게 1940년대 그림인데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경쾌한 색감이, 그다음 팔레트를 들고 있는 자기 화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딱 보여주죠. 그다음 도포를 입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멀리 이렇게 산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 또 만세하는 뭐 이런 여성분이 이제 보이네요. 재밌는 건 이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김재희 작가가 이쾌대 자화상을 자기 그림에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쾌대 남자 얼굴 대신 자기의 얼굴을 넣었어요. 그죠?
일종의 자화상이죠. 그다음에 자기 얼굴을 살짝 보여주고 자기 등을 보여주고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자화상인데 이제 이쾌대에 대한 어떤 존경을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영화도 여러 개 나왔죠. 원래 소설이죠. 오스카 와일드 소설인데 이제 도리안 그레이라는 어떤 젊은 귀족 청년이 있는데 아주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상을 그렸는데 아주 잘생긴 초상을 이제 그려줬는데 도리안 그레이가 결국 이제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타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초상도 같이 막 추해져요. 예. 이제 그러면서 막 어떤 고통을 겪는 그런 이제 소설이고 영화인데 인간은 이렇게 이제 계속 자기를 그린 초상을 비교하게 되죠.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화가죠. 남편이 이제 디에고라는 민중 화가인데 좀 바람도 많이 피고 좀 목술짓을 많이 했어요. 서로 되게 사랑했지만 그래서 남편한테도 고통을 받았고 이 사람은 또 젊었을 때 큰 사고를 당해서 몸에 뭐 철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 프리다 칼로의 영화를 한번 보시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평생 이렇게 많이 누워 있었어요. 많이 하시면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막 철근이 박히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화살이 이렇게 꽂힌 것도 자기의 어떤 그런 고통을 얘기하면서 또 이런 자화상들 또 보면 이게 프랜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인데 왼쪽에 뭔가 얼굴을 그냥 그리지 않고 이렇게 얼굴 막 뭉개버렸어. 뭔가 이렇게 자기를 모멸하는 그런 자화상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레디오 헤드의 크립이라는 노래 보면 이제 I'm a creep, I'm a weirdo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모멸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인간은 계속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기 어떤 모멸도 하고 자기 발전을 추구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셀피, 그죠? 셀피 많이 찍는 분들 보면 이제 좀 자기한테 자신감이 많은 분들이야 사실은. 너무 셀피를 많이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보기에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걸 우리가 옛날에 물이나 거울에 자기를 이렇게 비춰봤던 인간의 행동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온 거고 심지어는 이제 뭐예요? 아바타, 그죠? 이건 뭐야? 더 적극적인 나죠. 내 생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바타. 여러분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생얼 보여주면 난리 나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죠? 여러분들 뭐 할로윈 사건도 있었지만 할로윈 때는 가면 안 쓰고 장난 이런 거 안 하면 오히려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죠. 자,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 없이 자기 생얼을 보여주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셀피나 아바타도 이제 일종의 우리가 그동안 물과 거울에 비춰왔던 그런 모습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거울, 자화상, 셀피, 아바타 이것이 점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인공지능한테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걸 저는 디지털 미라고 정의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와 상당히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껴안아준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생의 허무에 난 죽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 발견되면.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왼쪽? 네, 착하신 분이네요. 저는 오른쪽에 가까웠어요. 근데 요즘 많이 착해졌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가요. 네, 왜? 저도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나의 개성을 발달시킨 노력을 생각하면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딱 나오면 좀 인생이 허무할 수도 있죠. 근데 삶의 진실은 뭐냐면 나와 많이 비슷한 사람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AI나 빅데이터나 디지털이 그런 걸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뷰티에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뷰티에서도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고 그 사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상태의 타인을 만난다면 나보다 더 나은 걸 발견하고 자기에게 도입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리드라는 회사인데 리드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김, 리, 팍, 최, 권 5명이 A, B, C, D, F, G 영화를 봤어요. 재밌게 본 영화에는 5점을 줬고 재미없게 본 영화에 1점을 줬거든요. 근데 김이라는 사람이 F나 G 영화를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고 김이라는 사람이 한테 어떤 영화를 추천하고 싶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F를 추천하기 좋겠어요? G를 추천하기 좋겠어요? 네? 네? G? 왜 G라고 생각하셨어요? 응? 5점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럼 F예요? 네. 김이랑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박이죠. 박이 A, B, C, D, F, G 다 봤죠, 박은. 근데 F에는 5점을 줬고 G에는 1점을 줬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김한테 F라는 영화를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우리한테 영화 같은 거 추천하잖아요. 또 비디오 추천하고 이게 다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A, B, C, D, F, G가 영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 토익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O는 뭐냐면 시간이 걸려서 오답이 난 경우예요. 1번은 빠른 시간에 정답을 낸 경우예요. 그러면 김이랑 제일 실력이 비슷한 사람 누구? 박이죠? 박이 F는 시간 걸려서 오답이 났고요. G는 빠른 시간에 정답이 났어요. 이 김한테 어떤 시험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겠습니까? F예요, G예요? G라고 생각하시는 분? F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G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착한 분이에요. 그죠? 좀 쉬운 문제를 추천해주는 G라고 말씀하신 분은 선생님 되면 되게 자애로운 선생님이 될 분이에요. 저희 한 분이 유일하게 F라고 하셨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두개 뒤돌아보세요. 네. 임현정님은 엄격한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네. 정답은 뭐냐면요. 사실은 임현정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력을 빨리 쌓아주려면. 그러니까 뭐야? 아까 제가 저보다 탁구를 못 치는 친구를 만나는 거는 저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랑 비슷한 실력이 비슷한 사람을 찾되 그 사람이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무조건 틀린 걸 추천하면 안 되죠. 왜? 좌절하겠죠. 그러니까 나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틀린 문제 중에서 그래도 내가 맞힐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맞춤 문제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나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 중에서 그래도 맞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제가 맞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나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렸던 걸 나는 맞춘 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사람을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틀렸던 문제 중에서 내가 맞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기분 좋게 실력이 이제 향상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드는 이 산타 토익이라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런 토익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추천하니까 목표 실력까지 도달을 하는 시간이 최소화되는 그런 경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2천억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엠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내 인생, 어떤 뷰티, 나의 뷰티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관리해주는 방법은 어떤 간단한 얘기라는 거죠. 일단 엠포에서 A는 뭐냐면 에임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죠? 당신의 뷰티에 나 피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더 어려 보이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럼 목적에 따라서 그걸 측정해주고 그걸 예측을 해줘요.
그 예측된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또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르게 해야 돼라고 이제 어떤 레코멘드 추천.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고 측정하고 예측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뷰티 디바이스 관련돼서 한번 사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외모에 대한 관심 상승, 미용기기에 대한 인식 증가, 피부 질환의 유병률 급증, 노인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집에서 뷰티 케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뷰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지만 뷰티 디바이스로 많이 옮겨갈 가능성이 대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아침 일찍에는 오무선 미용실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무선 미용실 같은 경우는 뷰티 서비스를 하니까 뷰티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좀 사업이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뷰티 디바이스와 뷰티 서비스는 약간 서로를 대체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버, 미국의 우버 같은 거, 우리나라는 우버를 아직도 못하고 있지만 우버 같은 게 누가 투자했는지 아세요? 우버의 대체제는 누구죠? 옛날에 미국 출장 갔다, 미국 여행 갔다 무조건 렌트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정도 출장 갈 때는 렌트카 안 해요. 왜? 우버가 있으니까 훨씬 편해요. 렌트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렌트카에 제가 써야 될 돈을 우버에 쓰는 거죠. 근데 렌트카 업체들은 그걸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우버의 투자자가 많은 투자자들이 렌트카 회사들이 했어요. 그죠? 어차피 얘가 나를 잡아먹을 놈이라면 얘한테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죠. 얘랑 뭐 무조건 싸울 필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뷰티 산업에서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입니다. 한번 보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제가 놀란 게 이제 슬로베니아의 향수 제조업체인 니누 퍼퓸이라는 데서는 이런 스마트폰이랑 이런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걸 통해서 120가지의 다양한 향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조절해가지고 스마트 향수가 나온다. 그래서 기분이나 의상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향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3개의 향수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향수병으로 100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환경적이기도 하다. 우리 집에 보면 향수가 되게 많죠. 그죠? 선물 받은 향수, 산 향수, 향수 끝까지 써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죠? 막 5년 된 향수. 근데 이제 이런 방법. 그럼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 기존의 향수 회사들이 이제 타격을 또 받을 수도 있죠. 또 반대로 블루오션이 창출될 수도 있어요. 진짜 향수 쓰는 사람들은 이거 쓰겠어요? 잘 안 쓰죠. 그래도 향수는 그냥 이쁜 향수병에 담겨 있는 게 맞지. 근데 이걸 오히려 누가 쓰겠어? 향수를 그동안 안 쓰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뷰티 산업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걸 많이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레드오션. 근데 블루오션은 뭐야? 화장품을 안 쓰던 사람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화장품을 안 쓰는 남자들 중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보니까 네일 케어 제가 네일샵에 가보고 싶다 했더니 요즘 남자들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용기를 좀 얻었어요. 저도 한번 네일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 네일샵은 정말 블루오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남자들한테. 네일 케어 할 마음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왜 안 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창피해. 그럼 앞으로는 한번 큰맘 먹고 남성 전용 네일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죠. 근데 그건 저는 남성 전용 네일샵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들려는 거죠. 원래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되게 재밌는 것이 그 블루오션. 여러분 K뷰티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경영학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블루오션 전략책 같은 거 많이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블루오션 전략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들어. 옐로테일이라는 와인이 있죠. 옐로테일이라는 와인은 와인 시장에서 고객을 뺏은 게 아니에요. 와인을 먹을 줄 모르는, 와인을 고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죠. 저도 와인을 프랑스 와인이나 이태리 와인, 스페인 와인 잘 안 먹게 돼요. 왜냐면 그 나라 말을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나파 와인, 뭐 미국 와인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뭐냐면 언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 와인을. 그 와인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서 와인을 주문을 못해. 근데 옐로테일이라는 호주 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테이블에다가 캥거루 이름의 캥거루가 그려져 있는 와인을 그냥 올려놓게 한 거예요. 그럼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먹지 뭐. 그럼 어떻게 돼요? 와인을 안 먹던 사람들이 와인을 먹게 만들었다. 그래서 와인 사업자들도 옐로테일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왜? 어차피 우리 시장 뺏어가는 애들 아니야, 쟤네들은 어차피 와인 모르던 사람들, 소주 먹고 맥주 먹던 사람들, 막걸리 먹던 사람들이 와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죠? 한 옐로테일 몇 번 마시다 보면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더 발전하고 싶죠. 아, 딴 거 한번 먹어보자. 오늘 프랑스 와인, 오늘 나파 와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뷰티 디바이스도 아마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이거는 입생 모랑에서 만든 루즈 슈이르 무슈이르 바이페르스라는 거예요. 이게 스펠링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냐면 이 그림 보면 재밌죠. 스마트폰으로 내 셀카를 보면서 여기서 색깔을 내가 조정하면 내 립스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색깔을 딱 정했어? 정하고 나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면 얘가 립스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용 브러쉬를 만들어서 립스틱은 아니죠. 립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바르는 건데 이 카트리지는 3개를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4개가 있대요, 종류가. 4개를 갖고 다니면서 그 중에 한 번을 꽂을 때 3개를 꽂는 거예요. 2개를 꽂고 이렇게 내가 입술 색깔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는 뭐야? 내가 오늘 이런 백을 들고 나왔는데 얘랑 맞는 입술 색깔을 하겠다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립스틱을 여러 개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내가 오늘 이 약간 흑인 여성이네요. 블랙으로 입었는데 이 사진을 딱 찍으면 야 현재 내 입술이 이래. 근데 여기 맞는 입술 색깔은 뭐야? 그러면 딱 나오면 그거를 다시 이걸로 제조하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보니까 최대한 350회 정도까지 가능하네. 기계가 41만 원이네요. 세트가 12만 원이네요. 저 요즘 립스틱을 사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여기 요즘 립스틱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요거 기계 41만 원, 세트 하나 사면 53만 원이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백에 이거 갖고 다니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최대 한 350회 정도 하는 거고 AS는 인형감 무상이다. 재밌네요. 한번 해볼 만한 정도의 느낌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로레알 그룹 회장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립스틱은 사람들이 어떤 립스틱을 쓰는지 잘 모르죠. 언제 쓰는지. 하지만 이건 뭐예요? 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객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립스틱을 썼다라는 게 다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알 때는 모르겠지만 수백 명, 수만 명을 다 알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그럼 신제품도 쫙쫙 나올 수 있겠죠. 야 보니까 뭐 여름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색깔을 좋아하네. 뭐 이런 데이터를 알게 되고 그걸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생로라고 이걸로 큰 돈을 벌려고 마음 먹을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향을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직접 그 립스틱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현재 내 몸에 맞는 내 얼굴에 맞는 립스틱을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개인 용도는 아니고 아마 매장에 가야 되겠네요, 그죠? 립스틱을 사보려는 분도 사실 진짜
저는 되게 그 아픔이 한 번 있어요. 제 중학교 때 기껏 용돈을 모아서 화장품을 하나 사서 엄마한테 선물했는데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경전아, 나는 이런 거 안 써. 그래서 저 여자의 화장품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요만한 박스에 이렇게 스킨 로션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았던 거 있거든요, 옛날에. 뭐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중학교 2학년 쯤.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솔직히 엄마한테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자한테 화장품을 함부로 사다 주는 거 아니구나. 남자한테도 넥타이 함부로 사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남자는 이제 일단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라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근데 담배를 안 피들은 라이터 아마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불을 붙인다고 해서 사랑해요, 그죠? 근데 이제 립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사주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여자친구한테 야 지금 사진 한번 보내봐. 지금 사진 딱 셀카 찍어서 보내면 이거를 만약 이 샤넬 앱에다가 넣으면 립스틱이 딱 나오고 그 립스틱을 이제 선물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예 AI와 헤어 살롱이 결합되는, 그래서 매장 방문 나날로그라는 한국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키오스크를 통해서 시술을 선택하도록 돕고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나날로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미용실이 앱까지 준비하는 데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 영세하게 시작하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디지털이 강하니까 아예 디지털이 강한 미용실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거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제 좋은 재미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역시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LG 생활건강에 만든 거네요. 염색약. 제가 약국 치료 받으래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염색약 엄청 팔았어요, 약국에서. 그래서 뭐 페미닌이었나 그 당시에, 뭐 95, 여러 그 염색약도 2개 양대 산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게네이, 비겐비 이런 되게 좀 값싼 편리한 또 염색약도 있었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그 당시 보면 93, 89 그러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예 그런 번호 없이 아예 그 순간에 고객이 원하는 헤어컬러를 즉석에서 제조하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미용실에 비치하는 AI와 헤어 살롱이 이제 결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것도 제가 최근에 경험했는데, 이렇게 미용실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두피를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되게 징그럽더라고. 이게 내 머리 맞나 싶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게 확대한, 그 아마 조명도 굉장히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여주면서 뭐 목은 마사지 하셔야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하면 이제 서비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볼륨 부스터,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하고 거기 카메라를 탑재해서 두피 진단과 동시에 이제 하는. 요즘 이러한 기기들이 카메라가 연결되고 카메라 다시 인터넷과 연결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AI로 분석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기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필립스의 헤어 드라이어인데, 이 경우는 이제 디지털 센서가 이 모바일 표면의 온도를 측정해서 온도 조절, 가열을 방지하고 모발이 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하는 역할은 온도를 컨트롤한다. 그다음에 이건 샴푸로 보시네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아마도 미용실에서 이제 샴푸하는 사람들은 굳이 샴푸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좀 그 로봇한테 맡길만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이제 역시 이제 염색을 위한 그 색상을 만드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염색 부분 염색하는 셀프 염색을 할 때 부분 염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혼합해서 염색약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미러. 스마트 미러는 여러분 뭐 많이 아시죠? 많이 이제 여러 종류의 스마트 미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메로 퍼시픽에서 역시 이제 립스틱을 만드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 개인용이라면 이거는 이제 매장용.
매장에서 아이들 뷰티를 제조하는 그러한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역시 이거는 이제 스파 같은 곳에서 베스팜을 만드는. 재밌는 거는 이 베스팜을 만들 때 이 EEG, 뇌파 신호, 뇌파를 이제 측정해서 고객에 고객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베스팜을 이제 만드는. 이거는 이제 화장품 토너를 이제 또 제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음식을 체크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고혈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의료 데이터를 집에서 매일 체크할 수 있는. 뭐 이건 이제 뷰티 쪽은 아닐 수 있지만 건강 이런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화장품 전용 냉장고 이건 뭐 아실 거고, 그다음에 로레알에서 나오는 건 이거 샤워기인데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요즘 이제 ESG라고 그러죠. 또는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 그런 뷰티 제품. 예. 이건 이제 칫솔인데 그동안 전동 칫솔은 그냥 고객과의 피드백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칫솔질을 하고 있으면 격려의 불빛이 나온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양치 후에 불빛이 들어오면 내가 제대로 양치를 했구나. 구석구석 했는지, 그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는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간을 잘 가늠을 못 하잖아요. 양치질을 내가 충분히 한 건지 골고루 한 건지 모르는데 이런 걸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죠. 훨씬 더 이제 이런 거 한번 쓰고 나면 다른 칫솔을 못 쓰는 거죠. 이거는 좀 신기한데, 눈썹을 이제 심어주는 로봇이에요. 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로봇팔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칠 걱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속눈썹을 이제 심어주는 그러한 로봇.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네일 아트 AI 로봇. 그래서 네일샵에도 이제 간단한 것도 이런 앞으로 우리가 뭐 셀카 찍어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예 사람 없는 네일 아트 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손톱을 자르거나 다듬어 주는 건 못해요. 하지만 거의 색칠해 주는 걸 한다는 거죠. 이거는 더 심한데 이거 좀 사볼 만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집에서 자기 여기다 한번 손톱을 넣는 거 같죠? 손톱을 넣으면 스마트폰으로 여러 모양이 있고, 그죠? 손톱을 넣으면 네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네일샵을 하는 분들이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섬뜩하겠죠. 야, 내 사업이 점점 위협받네. 이제 그런. 근데 이것이 이제 저같이 네일샵을 가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또는 오히려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왜냐면 또 사람 그 네일 아트 보면 정말 이쁜 거 많잖아요. 아직은 그런 걸 잘 기계들이 못하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네일 아트를 안 하던 사람을 하게 만들고 더 고급의 네일 아트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문신을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뭐 지워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 지워지면 더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피부에 문신을 그려주는 그런 기계. LG에서 만든 거네요, 그죠? 그 외에 여러 뷰티테크 동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AI 뷰티 서비스가 보니까 뒤에서 누가 해주고 있냐면 이 대만 출신 상업가가 만든 퍼펙트라는 회사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이나 K뷰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부하고 이 퍼펙트코르프.com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AI 뷰티 동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 회사를 많은 로레알이나 아모레퍼시티나 여러 브랜드 화장품 회사들이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여러 AI 디바이스라든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레오라는 회사는 보면, 포레오는 뭐냐면, 포레오의 미션은 뭐냐? 셀프 케어를 간편하고 쉽고 즐겁게 만드는. 그래서 뷰티테크의 선두주자. 여러분들 뷰티테크의 선두주자 이런 느낌이 없죠?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두 회사가 있다면 이 포레오랑 아까 말씀드린 퍼펙트 코프. 퍼펙트 코프는 좀 더 소프트웨어 위주 회사예요.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캠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 유캠이 2억 명인가 다운로드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캠이라는 앱이 약간 스노우나 그런 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유캠으로 해서 장난을 쳐봤더니 제 입술을 막 그려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유캠 같은 그런 재미있는 사진 앱으로 출발해서 그걸 뷰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쌓이게 되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뷰티 디바이스나 그런 AI 뷰티 서비스를 하는데 그걸 자기네 회사 이름으로 하지 않고 로레알이나 아모레퍼시 같은 그런 브랜드랑 협력하면서 그들을 이제 빛내주는 그런 OEM 업체. 대만이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만 사람들이 브랜드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브랜드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퍼펙트고 이제 이런 포레오는 약간 그런 뷰티테크에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게 이제 포레오의 여러 제품들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분들 아니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죠,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대구 한의대에서 뷰티 좀 특성화된 학과고 전국에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의 시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영역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더 이쁘고 젊게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출산이 됐어, 그죠? 요즘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꼭 애를 낳아야 되나? 지금 세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그들은 결국은 아이에 투자하는 대신에 뷰티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많죠. 물론 아이를 낳아주면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거든.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해서 논과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목초를 또 관리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그런 하더라도 후손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후손이 필요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좀 해주면 되고 아니면 내가 외국에 또 나가면 되고 또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받으면 되고 하니까 가족을 꼭 재생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점점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저출산이 심화되는 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한국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장점일지도 모르죠.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것이 옳고 그러든지 간에 저출산만큼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뷰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분야에 계시고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런 거에 어떻게 일찍 눈을 떠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게 오히려 저는 부럽고 오늘은 이제 이런 거에서 소셜미디어, 디지털 커머스, 인공지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약간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